설 연휴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는 국민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설 명절에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배종호 세안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설을 맞아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마음을 담아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기 가평 지역의 특산물이죠. 잣을 선물했습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기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고추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농민당원들이 직접 재배한 나주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당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 각자 이 선물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이른바 선물의 정치학이다.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정치인들, 특히 이제 정치권의 수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문희상 국회의장 또 여야 대표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을 담아서 선물을 한 거죠.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추석 때는 김을 선물했다고 해요. 예. 이번에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잣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산물 했으니까 이번에 예. 이제 농산물. 그래서 농어촌 활성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물을 골랐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제 남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류경수를 선물했는데 직접 예. 북한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기름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참기름 하면은 이제 모든 우리 전통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생에 꼭 필요한 그런 정당이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이걸 선물로 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또 고추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왜 고추장 했을까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좀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매운 고추처럼 존재감 있는 그런 정당 대표로서 열심히 해보겠다. 예.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들 어쨌든 간에 우리 전통 농산물, 식품 등인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제 나주배 하나면 이제 누렇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그 농민 당원들이 재배한 그런 배인데 지금 정의당의 당색이 이제 노란색이니까 그걸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또 올해가 황금돼지해니까 예. 황금돼지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생을 잘 보듬어서 국민들이 국태민안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명절 선물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지 한 뭐 9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 이후로 줄곧 명절 되면은 해오하고 주로 이제 당직자들에게도 보내고 또 소외 계층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출입하는 언론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제 언론인들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과거에 꾸준하게 보내오다가 최근에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또 농수산물 그 일종의 선물 한도도 5만 원 이하로 책정이 네. 되고 하면서 뭔가 좀 선물을 하면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좀 주춤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일부 남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특히 이번 설부터 선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정치권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또 대부분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해요. 가령 아까 지금 경기도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의정부가 지역인데 경기도 인근의 가평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고가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를 진작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배려를 소외계층에게 배려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김영란법 그거로 인해서 또 선물 한도가 10만 원으로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액수와 관계없이 예. 또 뭐 아주 가격이 뭐 10,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예. 자, 대통령도 명절이 되면 각계 주요 인사와 사회 배려 계층 등의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 설에는 어떤 선물이 담겨 있을지 역시나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각지의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시볼이라는 게 이름이 조금 낯설거든요. 어떤 식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고시볼이 고수레라는 말과 또 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자연하고 뭐 신에게 복을 기원하는 고수레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둥근 쟁반에다가 이렇게 과자, 동그란 과자. 그래서 이 볼 예. 합친 것인데 이게 이제 어디 음식이냐면 강원도 네. 강릉의 전통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에다가 또 그리고 경남 함양의 청설술입니까? 솔송주. 솔송주요. 솔송주.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소나무, 솔잎, 예. 그리고 또 송순, 그리고 또 지하수 안반에서 만든 그 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정상회담 예. 만찬주로 이게 공식 등장한 그런 술이고요. 지금 이씨 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500년간 예. 이 가문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온 그런 이제 특정 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전라도에서도 이 음식이 나오고 저 네. 상품이 그래서 이 상품을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각각 특상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또 비서실장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특산물을 종합적으로 선물로 명절 선물로 해오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각 지역의 특상품들 5종 세트를 이번에 이제 선물로 마련해서 전국에 한 10,000여 명에게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대상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분, 그리고 밑바닥 사회계층, 사회적인 이제 약자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최일선에서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뭐 국군 장병 그리고 경찰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또 그리고 국가 유공자 유족들에게도 보냈고 네. 또 이제 치매 환자 센터에 종사하는 분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일일이 이제 10,000여 명 이 선물을 보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10,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좀 선물에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물에 인사말을 넣었어요. 예. 인사말을 넣었는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라는 인사말이 담겨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 되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라고 예. 다짐을 했고 또 한반도 평화 하면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그런 국정 철학이자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10,000여 명에게 널리 사회적인 약자들까지 선물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선물의 의미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역대 대통령들은 명절에 주로 어떤 선물을 했나요?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그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외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요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예. 이렇게 선물들을 보통 수천 명이라든가 이런 이상으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봉황 인삼이라 그래서 인삼에다 봉황 그 박스에다가 싼 그 인삼 그거를 주로 보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봉황 인삼을 보낸 적도 있지만 방한 외투 등 주로 의료를 주로 보냈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것보다는 이런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격려금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받았다는 사람들의 한 정치인에 따르면 본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이 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제 본인의 고향이 거제도고
아버지가 직접 실제로 어선으로 이제 이런 어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잡은 주로 멸치, 거제도 멸치를 주로 선물을 뭐 정치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게 선물하기로 유명했죠. 네. 그리고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산물인 김이라든가 한과 예. 그리고 녹차 그리고 뭐 국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선물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온 후로 주로 여러 지역을 안배해서 이렇게 팔도에 여러 가지 이런 농수산물들을 이렇게 안배해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때는 전국 팔도의 쌀을 이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다음 민속주들도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골라서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어서 지역 특산 농산물들을 주로 보냈는데 한때는 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인 떡국이라든가 참기름을 보낸 적이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령자에 따라서 조금 선물이 다른 경우인데 보통 소외계층에게는 농수산물 같은 걸 주로 보냈는데 한국에 있는 제외 공간에 이런 외교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 선물 세트를 예. 보내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뭐 설 선물 얘기하니까 분위기는 훈훈한데 전국 상황은 좀 냉랭한 모습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에도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의 답이 없다 보니 2월 국회에 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의 대답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비판하십시오.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안 소위 상시화 등 일하는 국회,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네, 한국당의 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결국 조혜주 선관위원회 임명 철회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당이 당초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 보이콧, 연쇄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전략적인 패착을 한 것 같습니다. 어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쟁점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예. 공명선거 특보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는 나는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백서에 그럼 왜 있느냐? 그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사무 착오했다. 네. 그래서 정정까지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아니다. 실제로 특보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고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규명을 하고 입증을 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의 생명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명을 하니까 다시 지금 이제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데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곳을 포기하고 과연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것인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법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인사청문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 해주면 다시 재송부하고 그래도 안 해주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법적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문제라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뭐 청문회 보이콧이다, 국회 보이콧이다. 예. 그래서 강경태세로만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 전략인지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당 대표했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정당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삼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태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마치 적폐 청산의 대상에 대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각기 내세우는 프레임이 상당히 달라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일단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네. 댓글 조작의 공모에 연루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심하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임기 중에는 특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상규 한국당의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까지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역풍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좀 심중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네. 어떻든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당선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불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선 불복의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민주당이 그거는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재판 불복을 넘은 헌법 불복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예. 헌법 불복 때 소위 대선 불복이냐 하는 이런 프레임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과연 민심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결정이었다라는 긍정평가가 46.3%로 나왔고요. 과도한 결정이었다 이런 부정평가가 36.4%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심은 좀 여당의 주장과는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교일 의원의 스트릿바 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Strip club, gentlemen's club, and steakhouse. When I go to your club, then can I see the woman dancing in the stage, Yeah. right? Strip show, right? Yeah, yeah, Topless? yeah.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줏대를 많이 보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오직 최교일 의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핵심 쟁점, 본질이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본질은 뭐냐면 최교일 의원이 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서 소위 스트릿 바에 실제로 가서 술을 마셨느냐 하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가 주장했느냐면 현지에 있는 가이드 조 모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현재 가이드가 거론한 곳에 정확히 갔는지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은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가이드가 지목한 그 장소에 그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스트릿 바다 상반신 노출하는 곳이다 맞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외국에 공무로 갔다가 이런 곳에 간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최교일 의원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다른 업소에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진실이 만약 그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징계 조치 등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최근에 나온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라든가 손혜원 의원의 이렇게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를 덮기 위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예.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갖고 흘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교일 의원은
이 가이드 조모 씨가 이게 두 번째 쟁점인데요. 조모 씨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직 특보를 지냈고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의 무슨 직함을 다른 직함도 가졌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네. 거기 같이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이러한 거를 일종의 사진도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 조모 씨는 나는 임명장이 일방적으로 온 것이다라고 한국을 방문해서 무슨 포럼에 가입했는데 일방적인 와서 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징계 조치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의원직 사퇴까지는 좀 과하고요.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최계울 의원이 스스로 본인이 공궁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비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질이 네. 무의가 지금 있었냐 없었냐, 또는 술집이냐 아니냐, 스트릿바냐 아니냐, 또는 뭐 정치적 표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게 지금 선비 정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함께 군청 관계자들이랑 출장을 갔는데 스트릿바를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얘기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히 다 전라로 옷을 벗은 것은 아니다. 예. 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스트릿바라는 것이 옷을 전부 벗을 수도 있고 일부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결국 물타기 네. 또는 본질이 흐리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속 공궁에 더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깨끗이 사과하는 것이 맞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최계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구설수에 계속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동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택은 전 검사장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은폐 의혹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를 하고 네. 계속 구설수에 오른 본인의 행동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언급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앞서 자막으로 갤럽이라고 잘못 나갔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갈등과 정쟁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먼저 그래픽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1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48.8%였고요. 부정평가는 45.8%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1.1%포인트 오른 거고요.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역시 상승하면서 긍정, 부정평가의 격차가 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죠. 자,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의당이 7.2%, 바른미래당이 6.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주 연속 떨어지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소폭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또 대통령의 경제 행보들도 있었고요. 이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미세하게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김경수 지사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긍정평가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로 인해서 야권에서 대선 무효라든가 불복,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이런 것들이 거론된 게 일종의 역풍으로 일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또 하나는 이런 거로 인해서 여권의 위기의식 속에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집하다 보면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반영이 돼서 일종의 미세한 상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분석이 다수입니다. 예. 예. 근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당은 반대로 3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번에 김경수 지사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달렸냐면은 청와대는 일절 함구를 했어요. 반응을 일절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적폐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라면서 이제 사법부의 성창호 재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좀 순화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반등한 걸 보면은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는 상당히 견고하다. 네.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불복 논란이 나오니까 진보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여론이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최근에 계속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2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하니까 예. 지금 뭐 황교안, 또 오세훈, 홍준표, 이른바 여권의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행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특장이 있고 또 각자의 지지 세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또 보수의 결집 현상을 내면서 이게 한국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역시 이제 앞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열린다면은 어떤 결과물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월 답방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 여론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는 27일에 열리게 됩니다.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이 3명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이미지 정치에 빠져 도로 병력 비리당, 도로 탄핵당, 도로 웰빙당이 되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 운명을 걸고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후보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3파전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관전 포인트는 지금 현재 8명의 후보가 사실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 3사람이 유력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3사람이 삼국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근데 3사람이 강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네. 강점과 약점이 소위 당신과 민심에 어떻게 투영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데 뭐 그 강점과 약점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대세론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강점인데 단점으로는 도로 탄핵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점.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점이 대여 투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단점으로는 막말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이미지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장점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네. 결점은 탈당 경력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에 민주당은 차기 대권 후보들이 줄줄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카드라고 보시는지. 네, 매우 유력한 카드죠.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치권에 안이 김 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거의 현실화되면서 예. 더욱더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카드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시민, 이낙연 국무총리 플러스 김부겸 장관 예. 그리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한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든지 간에 1, 2위는 방금 말씀드린 이낙연 국무총리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인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정치 절대 안 한다. 계속해서 고사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면 결국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정치 안 한다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개인적인 역량으로 네. 지금 굉장히 이리저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거머쥐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총리 거품론입니다. 역대 총리들이 굉장히 화려했지만 결국은 거품처럼 그 지지율이 꺼지면서 중도에 낙마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문이기 때문에 당내 세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취약한 당내 세력 기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뭐 이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지만 이른바 영남 후보론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남 후보를 내세우고 호남에서 몰표를 받으면은 사실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네. 시대가 불러야 된다.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2020년 제20대 대선의 시대 정신은 공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